매주 월요일 전략 이야기로 한 주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한타증권 유동훈 본부장과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2023년 첫째 주를 마치고 이제 둘째 주를 시작하기에 앞서 주간 진단부터 해볼 텐데요. 뉴욕 증시 금요일 흐름이 굉장히 좋았죠. 네. 일단 첫째 주 전반적으로는 변동성은 좀 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미국 증시 첫째 주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긴 했습니다. 첫날, 둘째 날 큰 폭의 하락을 했다가 되돌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주간 단위를 보시면은 약 1%에서 1.8%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금리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고요. 또 경기 침체에 대한 강도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지만 그 부분이 굉장히 얕은 수준일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고용 지표가 나왔는데도 이 부분을 보면서 해석하는 것이 좀 달라지고 있다는 것도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이제 대표 투자 은행들이 올해의 목표치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기업들이 발표를 하고 있죠. 근데 지금 작게 보이시지만 어쨌든 가장 낮은 쪽이 얼마냐면 3,400이고요. 가장 높은 게 5,000입니다. 그러니까 괴리가 굉장히 심하죠. 마이너스 13%에서 플러스 28%의 괴리입니다. 그만큼 지금 투자 은행들도 헷갈려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여전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또 금리의 상황, 그리고 경기 침체의 강도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글로벌 증시는 올해 시작은 좋습니다. 스타트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난주에 미국을 제외한 글로벌 증시의 추이도 보시면은 오히려 미국보다도 더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지금 독일 닥스가 4.9%이고요. 베트남 지수가 5%, 전체적으로 유럽 쪽이 작년에 안 좋았지만 4에서 6% 정도, 3에서 6% 정도 상승을 했고요. 유로스탁 전체로 보시더라도 6% 가까이 상승을 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다만 일본이 좀 안 좋아 보이고요. 그 이외에 한국도 반등에 성공을 했고 중국도 상승폭이 높고요. 베트남 작년에 안 좋았습니다만 반등이 크게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2023년에 대한 기대치는 지금 상승되고 있지 않나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네, 지난주 사실 또 시장이 주목한 경제 지표는 고용이지 않았습니까? 여전히 미국 고용 시장은 타이트한, 그러니까 단단한, 여전히 사람 구하기는 어렵고 실업률은 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네. 이 수치가 곧 연준의 금리 인상의 명분으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역사적으로 이 타이트한 고용 수치가 목요일에 이어서 금요일에도 또 발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금요일엔 시장이 목요일과 달리 상승을 했거든요. 그 그렇죠.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참 헷갈리죠. 네. 고용 시장이 좋게 나오면 보통 시장이 빠졌었습니다. 그 이유는 금리를 높여야 되고 높은 금리가 오랫동안 유지가 되기 때문에 걱정스럽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또 여기서 연결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경기 침체가 빠르게 일어날 것이다라는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고용 시장이 튼튼하다면 이 경기 침체의 강도가 그렇게 크지 않고 얕을 수도 있고 어느 정도 장기적으로 경제가 안정적인 성장을 보일 수도 있지 않나 이런 기대도 가질 수 있고요. 또 이 고용 시장의 지표를 좀 잘 들여다보면 상대적으로 숫자가 마냥 좋지만은 않았다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이 비농업자 신규 고용 추이를 한번 보시면은 예상치가 20만 명이었는데 실제로는 22만 3천 명이 나오면서 예상보다 높은 숫자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안에 좀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리저라고 하죠. 서비스 관련 쪽, 여행이나 뭐 이런 쪽이 6만 7천 명, 그리고 헬스케어 5만 5천 명, 건설 2만 8천 명이고요. 사회보조가 2만 명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쪽에서 나왔고요. 제조업은 겨우 8천 명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어서 이런 숫자를 보고 있으면 이 고용의 질이 그렇게 좋았느냐 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실업률도 지금 3.7%가 예상치였는데 3.5%가 나왔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보면은 임금 상승률이 예상보다 높지 않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실업률이 이렇게 낮게 나오지만 지금 노동 참여율 자체도 굉장히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업률이 낮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다가 여기에 이제 임금 상승률이 원래 예상치는 작년 동기 대비해서 5%라고 예상을 했는데 4.6%가 나왔고요. 전달 대비 숫자로는 0.4% 상승할 줄 알았는데 0.3% 상승을 했습니다. 그럼 이걸 연간 환산하면 3.6%밖에 되지 않죠.
그렇다면 임금 상승률이 3%대, 4%대라는 것은 인플레이션을 그렇게 크게 자극하지는 못할 거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또한 미국의 ISM 서비스 PMI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가 55일 거라고 했는데 지금 경기가 위축되는 수준인 49.6, 50 이하의 숫자가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서비스업이 굉장히 강해서 시장을 지금 인플레이션의 걱정을 만들어줬었는데 지금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겨우 0.1%, 0.12% 이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전달 대비해서. 그렇다라는 것은 이쪽도 안정을 찾아줄 것인가 아닌가라는 거고요. 그렇다면 금리를 올리긴 올리지만 1, 4분기에 뭐 2차례, 3차례 올리고 나면 끝나고 그 이후에는 금리를 어떻게 할지는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되는지 발표가 나는 것을 보면서 판단해도 되지 않나 이런 기대가 만들어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석을 하자면 경기 침체와 연결될 가능성이 낮아졌고 또 앞으로 다시 또 골디락스 성장을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이런 기대가 시장을 끌어올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비농업자 신규 고용 추이 그래프에서 보여주셨다시피 서비스업에서 지금 6만 7천, 헬스케어에서 5만 5천이었는데 그럼 고용의 질이 조금 좋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라고요? 그 서비스라고 올렸던 부분이 네. 그냥 전체 서비스가 아니고요. 예, 리저나 뭐 호텔 뭐 이런 쪽, 여행 쪽, 구체적으로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 금요일 뉴욕 증시 탄탄한 고용이 연준의 금리 인상 명분을 제공했다기보다는 골디락스 성장 시대 복귀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면서 경기 연착륙 기대감에 상승을 했다는 건데 본부장님 그러면 2023년 경기 침체 가능성은 좀 더 낮아졌다고 보시나요? 글쎄요, 비슷하다고 보겠는데요. 그 확률이 저희는 계속해서 한 20, 30%대다라고 생각을 했고 올해 안에 경기 침체가 일어날 확률은 낮다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근데도 여전히 좀 시장을 어렵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변동성을 만드는 이유는 지금 미국의 장내 금리 차의 역전 현상이 더 극심화되고 있어요. 10년 마이너스 3개월 이 숫자가 계속해서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다가 급격하게 빠지더니 지금은 가장 큰 폭인 마이너스 1.12%까지도 빠졌습니다. 여기에 10년 마이너스 2년도 계속해서 마이너스 0.6, 0.7 이 수준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완벽하게 역배열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일드 커브라고 하죠. 장기와 단기의 금리 차이인데 이것이 단기가 높고 장기가 낮아지는 현상이 완벽하게 만들어지면서 계속해서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이 굉장히 튼튼한 펀디멘탈을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대출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 고무적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은행 대출 증가율이 살짝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11%대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예금 증가율, 그러니까 예금이 마이너스 성장률이었는데 이 감소폭도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예대율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가 너무 많이 올라가게 되면 이때부터는 은행이 몸살이기를 하는데 여전히 지금 자산 중에서 무수익성 자산 비중이 높다 보니까 계속해서 대출을 늘려주는 현상이 나타나고 여기에 또 자기 자본 비율도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은행권이 경제 성장률을 유지시켜준다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 저 숫자가 77% 이상, 예대율이라고 하죠. 대출이 예금 대비해서의 비율이 77%를 돌파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급격한 어떤 경기 둔화와 침체가 이어질 수가 있는데 그때까지는 지금 시간적으로 약 2년 정도의 기간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다 보니까 시장의 변동성이 있으면서 크게 빠지지는 않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만약에 경기 침체가 일어난다라는 가정을 좀 집어넣고 도대체 어느 정도가 지금 시장이 악재를 반영하고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이번이 경기 침체가 일어나더라도 굉장히 얕은 경기 침체 또는 경기 둔화로서 끝난다라고 예측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이익 증가율 0%, 금리 5%를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다우존스가 35,500, S&P 500이 3,750, 그리고 또 나스닥이 1,600입니다. 그게 지금 현재 지수대입니다. 근데 만약에 경기 침체가 좀 세게 와서 이익 증가율이 10%가 나온다. 그러면 왼쪽으로서 약 한 7%에서 11% 정도 더 하락할 수 있는 여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정말로 안 좋다. 그러면 여기서 추가로 7에서 10% 정도 빠지는 거고요. 그렇지만 적절한 정도라면 지금 이미 악재가 반영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보시면은 금리가 연말에 3.5% 수준으로 유지가 될 거다.
그리고 또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다라고 했었을 때는 지금 지수 대비해서 약 15%에서 20% 더 올라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내후년까지 생각했었을 때는 자그마치 30%에서 60%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악재 대비 호재로 계산했었을 때 지금은 충분히 들여다볼 만한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시점에서는 그러니까 악재가 더 많이 반영된 시점이다. 호재에 조금 더 고평가를 해줘야 될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포트에 대한 구성 전략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국가별 매력도 현재 시점에서는 어떻게 좀 평가를 하세요? 네. 자, 아무래도 달러가 보시면은 그렇게 금리가 높을 거다고 걱정을 하는데도 약세로 갔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향후에 달러의 약보합세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 대비해서 신흥국의 비중을 보시면 미국 비중을 그냥 중립 정도로 가져가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진국을 전체 글로벌 포트폴리오의 70%, 시가총액으로는 80%인데 그것보다 작게 가져가는 거고요. 그래서 미국을 60에서 65% 가져가고 유럽을 5에서 10% 정도 가져가는 전략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신흥국을 보고 있으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국, 중국, 대만이 가장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국가의 약 30% 정도 한국을 5에서 10, 중국을 15에서 20, 대만을 5% 정도 가져가는 전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도 박스권에 지금 돌입해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달러의 흐름 자체도 지금 박스권에 돌입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고 있을 때 올해는 충분히 투자를 할 만한 가치가 생기는 해고요. 또 신흥국 중에서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중국인데요. 중국을 보시면은 지금 예대율이 75.46%로 다시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예금 증가율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 2014년, 15년에 급등장이 나타났던 시대에 약 한 12%에서 16% 정도의 15% 정도의 증가율과 비슷한 숫자로 올라섰고요. 이렇게 되면은 미국보다 중국 경기가 좋아지면서 중국에 대한 매력도가 충분히 생기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중국 산업들의 어떤 주가 수익률이 상당히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특히 신재생 에너지 같은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의 성장이 기대되는 2023년 몇 주간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매력도는 높다라고 진단해주고 계시는데요. 그럼 업종별 매력도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업종별로 보시면은 지금 2023년 글로벌 포트폴리오 구성 중에서 지금 70%를 성장주를 가져가고요. 가치주를 30% 가져갑니다. 여기서 이제 자동화라든지 AI, IT, 반도체 이런 쪽을 25% 정도 가져가고요. 또 신재생 에너지 20%, 바이오 헬스케어 10%, 그렇게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전기차 부품 쪽도 15% 가져갑니다. 그 이외 가치주 중에서도 천연가스, 원자재, 금융, 주택건설, 소비 쪽에 대해서 한 30% 정도 들고 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번 첫째 주에 수익률을 한번 보시죠. 지금 반도체주도 지금 1개월, 1년을 보시면은 정말로 수익률이 안 좋지만 연초 대비해서 지난 일주일 동안에는 3, 4%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신재생 에너지도 1%대에서 5%대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전기차 부품도 2%에서 5%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우리가 계속 바이오도 얘기하고 있는데 이 또한 어느 정도 플러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장주들이 첫째 주가 지금 수익률이 되돌아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대표 성장주들 관련해서 한국에도 종목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한번 보시면은 대표적으로 전기차 관련된 기아, 뭐 한화, 현대차, 또 신재생에도 포함되죠. 에코프로비엠, 하나솔루션 이런 쪽에 대한 관심, 그리고 또 현대에너지솔루션, 현대모비스, 대우조선해양, 심지어는 SK하이닉스도 매력이 있어 보이고요. 또 LG화학 이런 등의 종목들이 올라옵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성장주에 대해서 너무 기대치를 낮출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성장주에 대한 기대감은 너무 낮추지 말자라는 말로 결론 지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유동환 본부장과 함께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